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탄핵 심판 선고일이 조만간 발표될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첫 기일에서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이어서 탄핵 심판의 평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러 일정을 하루에 한다는 건 그만큼 막바지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이 쟁점이었습니다. 조사 대상을 묻자 김건희 여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성재 장관의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은 단 한 번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선고 일정은 추후에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국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 선고 일정도 빨리 잡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끝낼지 안 끝낼지 사실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왔는데 오늘 그냥 변론 종결을 하시네요. 사실은 최후 진술도 준비를 좀 안 해왔었는데 그냥 즉석에서 그냥 제가 한 것이고요. 그리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 빨리 좀 지정해 주시라고 국민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매일매일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 주 안에 선고가 나오려면 보통은 2, 3일 전에 공지를 하기 때문에 오늘 혹은 내일까지는 일정 공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아직까지는 감감무소식입니다. 선고가 예상보다 지연이 되면서 거리에서 8일째 단식을 하던 민형배 의원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를 두고 이재명 대표는 박성재 장관 변론까지 시작했는데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늦추는 걸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냐라고 했습니다. 국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첫 변론 기일이자 마지막 변론 기일이 됐습니다. 박 장관도 탄핵 심판 선고만 남은 상태고요. 오늘 첫 변론이자 마지막 변론에서 야당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이념과 가치, 정신을 무시하고 다수결의 원칙을 악용한 다수당의 탄핵 소추권 남용에 대해서 헌법 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적절한 제어를 신속하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한 말씀씩 들어보죠. 김유정 의원님. 다수당의 탄핵 소추권 남용이다. 여당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바예요. 글쎄요, 명색이 법무부 장관인데 지금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날 12월 3일 날 계엄을 위한 국무회의 아닌 국무회의 그 장소에서 명색이 법무부 장관이라면 그런 위헌 불법 계엄에 대해서 온몸으로 막았어야 될 위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보고만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만으로도 본인이 정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저렇게 뭔가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말이 안 되는 궤변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탄핵소추권 남용 얘기를 또 계속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최재해 감사원장하고 검사 3명에 대해서 탄핵 선고할 때 그때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남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죠. 예. 설령 정치적인 어떤 목적이나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이거를 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절차를 다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얘기를 또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모든 국민들이 정말 의아해하고 궁금해했던 12월 4일 날 계엄 당일 그 다음 날 안가 회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지까지 답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법무부 장관이 국민께 죄송해야 될 텐데 탄핵 남발이다, 민주주의, 법치주의 훼손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하는 것은 여전히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헌재가 이미 탄핵 남용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라는 말씀이고요.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이거는 당연히 탄핵 남발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의 탄핵 소추 시작하자마자 변론이 종결되는 그 자체만으로도
남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졸속이냐 여부 쉽게 졸속 재판이 나고 결론을 내린 거나 진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비단 법무부 장관뿐만이 아닙니다. 시중에 유행어가 8대 0이라는 얘기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 누누이 들으셨을 텐데요. 네, 우리 한국 축구가 매우 어려운 시절에 그 별명이 5대 0이었습니다. 우리 앵커님하고 또 이 이름이 겹치는데요. 갑자기 제 이름을 지금 8대 0이라는 게 시중에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네, 또 5분의 이 지금 법무부 장관 포함해서 경찰청장을 비롯해 5분의 심판이 곧 나옵니다. 뭐 13대 0이라는 또 별명이 붙지 않을까요? 졸속 심판, 탄핵 소추권 남용 이것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아마 대한민국 전 국민이 이제 차츰차츰 그 진실을 알아가는 과정이겠다. 물론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최종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 자체도 바로 여기서 찾을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덕수 총리와 취재감사원장 사건 첫 변론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오늘 하고 한 번 더 할지 말지가 관건이었는데 마지막 변론이 됐어요. 네, 종결됐습니다. 예, 그러면 그 결론도 기각으로 비슷하게 될 것인가? 라는 궁금한 점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지난주에 있었던 그 헌재 결정과 이번 사건은 다른 것이죠. 지난주에 있었던 체제감사원장 그리고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과 이번 건은 완전히 다른 내란과 관련된 건이기 때문에 피소추인 윤석열에 대한 현재 결과에 따라서 박성재 장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위헌 위법한 그리고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고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며 절차를 하나도 지키지 않는 내란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법무부 장관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본인 스스로 부정하는 일들을 많이 했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박성재 장관의 저 말을 들으면서 내란 직후에 있었던 국회에서의 답변 모습과 너무나 판이하게 달라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내란 속의 윤석열과의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질문이 있었을 때 내 코도 석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 길을 가겠다. 자기가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좌정을 웃기는 방향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안정을 많이 찾았는가 봅니다. 이렇게 뭐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법치를 얘기할 그런 낯짝도 없을 텐데 그런 얘기 계속 하는 거 보니까 지금 내란을 동조했던 세력들, 내란을 가담했던 세력들이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정확하게 오늘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헌재는 그래서 더욱더 빠른 신속한 파면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예, 박성재 장관의 변론 종결이 윤석열 대통령 선고 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오늘 탄핵 심판 첫 변론 들어가기 전에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선고 일자를 발표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과 기대도 해봤었는데 그건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사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오늘의 첫 기일의 변론 종결 그리고 추후에 이루어질 선고는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 기일하고는 별로 그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판단하기에는. 근데 예상을 해보건대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권의 남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이 사건은 각하를 하겠죠. 근데 각하 가능성보다는 본안에 대해서 인용 또는 기각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이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 사실은 사실 확인이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어떤 관여를 했는지 알려진 바가 별로 없고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12월 4일 날 당시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민정수석, 법제처장 4명이 모여서 모인 것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만 모여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전혀 밝혀진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탄핵 인용에 이르기까지는 조금 입증의 부족의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것도 앞서 선고된 체제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결과와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남용 얘기를 합니다만 뭐 숫자적으로 탄핵 소추된 인원이 많은 거는 틀림없는데 그만큼 또 국무위원으로서 어떤 국회를 대하는 태도 이런 데 있어서 야당의 반발을 살 만한 행동도 충분히 많았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도 뭐 지난주부터 계속 대통령의 탄핵 사건과 관련해서 도대체 언제쯤 선고가 이루어질 거냐. 뭐 다들 많은 예측을 하셨습니다만 저 또한 틀렸습니다. 예. 저는 뭐 이번 주 월요일 17일까지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고 했는데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도 모르겠다 이제. 예. 틀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조인이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2시에 박성재 장관 변론 끝나고 바로 평의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이건 뭔가 조짐이 이제 곧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변론 종결을 대통령의 탄핵 사건과 관련해서 변론 종결을 한 게 정확하게 3주 전입니다. 예. 2월 25일 날 변론 종결을 했으니까 지금 3주째 평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제는 거의 막바지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별개 다른 사건의 심리를 하고 또 평의를 이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막바지 아니겠느냐. 선고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그게 이번 주 후반이냐 아니면 다음 주까지 넘어가느냐. 그거는 평의의 그 진행 속도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이 쟁점별로 얼마나 빨리 합의점을 도출하느냐 뭐 그거에 달려 있겠죠. 예. 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절차를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재판관의 평의 지금도 이뤄지고 있고요. 그 뒤에 평의가 끝나면 평결을 합니다. 선고 기일을 공지를 하고요. 결정문을 완성한 뒤에 최종 선고에 이르게 됩니다. 평결 뒤에 선고 기일을 공지를 하긴 하는데 이게 뒤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선고 당일에 평결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렇게 꼭 절차를 딱딱딱딱 밟아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추정도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저 선고기일 지정뿐만이 아니고 지금까지만 보더라도 이미 전례와 통상적인 어떤 절차가 다 깨진 것 같아요. 최장이 벌써 돼버렸고요. 탄핵소추 이후로. 그래서 저는 아마 이번에도 더군다나 그 어떤 갈등이 좀 최고조로 달아오르고 있고 굉장히 결과에 따라서는 뭐 예측할 수 없는 어떤 그 폭력적인 상황이 뭐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모두가 지금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에 선고를 했는데 평의를 통해서 선고일을 지정을 하고 3월 10일 당일 아침 일찍 평결을 마쳤거든요. 그리고 예. 11시에 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안이나 이런 부분들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철저하게 지켰던 것인데 또 진보당 해산 심판 선고에서도 당일 아침에 평결을 하고 그리고 선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 특히나 이번엔 더욱더 보안에 철저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겠다고 봅니다만은 저희들로서는 그러니까 선고일 지정하고도 또 평의를 계속 이어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발 오늘 정도에는 선고기일이 지정되기를 지난주에 이어서 예. 다시 한번 희망해 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가 방송하면서 방송 중에 선고기일 발표될 수도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로부터 금, 토, 일, 월, 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과 기대를 해보면서 방송을 진행을 하죠. 헌법재판소 평의실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할 건 없고요. 라운드 테이블로 정형식 주심 재판관이
있고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이렇게 재판관들이 둥그렇게 앉아서 무작위 질문과 토론을 하게 되는 것으로 저희가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했던 분들 또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모아서 저렇게 평의실을 한번 꾸며봤는데 저게 꼭 정해진 건 또 아니겠죠. 모이는 장소가 곧 평의실이 될 테니까요. 왜 길어지는지, 실제로 길어지고 있는 건지. 왜냐하면 선고일을 언제쯤 잡을 것이다라는 걸 발표한 적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하는 것만큼 길어지는 게 실제로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김동원 의원은 처음 오늘 방송에서 시청자들 뵈니까 네. 예상 날짜를 하나 찍어주시죠. 제가 돗자리 하나 깔을까요? 예. 네. 왜 늦어지겠습니까? 예, 이유는 저는 하나라고 봅니다. 물론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자의적으로 판단을 한다라는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평의가 진행돼서 나중에 평결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법무부 장관의 최종 변론, 처음 변론이 곧 최종 변론이다라고 하는 그런 졸속에 함의된 오늘 상황 끝난 다음에 또 평의가 이어졌다. 왜 그럴까요? 평의의 이른바 소장, 지금 소장이 대행이죠. 민영배 헌법재판소장의 의도대로 되지가 않고 있다라는 방증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평의가 굉장히 치열하다. 그리고 뜻대로 한두 명의 이탈자가 있으면은 국민 화합을 위해서 우리가 전원일치 이렇게 의견을 냅시다라고 하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평의가 이어지고 있고 오늘까지도 평결에 이르지 못한다는 상황은 바로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의에서 다른 목소리를 낸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6분의 헌법재판관들이 이것을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해야 또 인용이 되고 그러는데 지금 6명이 채워지지가 않았다. 그러면 뭡니까? 당연히 기각이나 또 각하의 요인이 있으면 각하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평의가 길어지고 있다라는 면에서 지난주 금요일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듯이 지난주 금요일 상황이 지나고요. 저는 이번 주도 쉽지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예. 지금 현재 재판소장의 의도대로 되지가 않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짧게 아까 남용 얘기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할까 마다가 스톱을 했는데요. 예. 지금 최상목 대행과 검찰총장, 심우정 총장까지 지금 탄핵의 칼을 들이밀고 있는데 그분들까지 하면은 31명입니다. 예, 아이스크림에 31이라고 하는 그런 아이스크림이 있는데요. 세상에 이게 무슨 자파점입니까? 예, 31명의 탄핵 운운한 그 자체가 남용의 방증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탄핵 심판 초기에는 헌재 이제 속도전을 놓고 일각에서 졸속이라는 비판도 나왔었는데 어쨌든 최장평의로 지금 가는 중인 것 같아요. 이미 최장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교해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최종 변론, 그러니까 탄핵 심판에서 최종 변론까지 걸린 날짜가 80일, 그리고 나서 최종 변론에서 선고까지가 11일 걸렸고요. 그래서 소추부터 선고까지가 9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49일, 14일 더하면 63일이 걸렸는데 이미 100일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최장 숙고가 진행 중이다. 평의가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시각들이 있어서 앞서 들은 대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다. 혹은 이제 곧 나올 것이다. 쪽으로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마지막 변론이 돼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소추위원장이 여러 발언을 했는데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피청구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누구보다 다른 부처의 장관보다 이러한 헌법 정신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장관보다도 이런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목숨 걸고 반대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많은 아쉬움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지는 발언에서는 박성재 장관의 탄핵 심판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언제일지 관심이다.
피청구인 박성재를 포함하여 구국의 심정으로 헌재 재판관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어여삐 여기셔서 주제와 관계없지만 간곡하게 요청된다. 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빨리 해달라는 요청도 정청래 탄핵소추위원장은 했습니다. 자, 탄핵 심판이 어쨌든 길어지고 있고 따라서 그동안 윤 대통령 측에선 졸속 탄핵 심판이다라고 주장했는데 기간만 보면 이제 졸속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일 것 같습니다. 윤재관 의원부터 들어볼까요? 네, 처음부터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였죠. 현재의 집중 심리를 한다는 것은 사안의 중대성으로 봤을 때 당연한 결과인데 그것을 졸속이라고 하는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던 것이고요. 아스팔트 9구에게 헌재의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라고 하는 거 시그널을 먼저 주는 그런 워딩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9국의 결단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지금 헌재 판결이 늦어지면서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는 국가 운영의 난맥상에 대해서는 전 국민께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하루아침에 어떻게 대한민국이 민간국가가 돼서 동맹으로부터도 사실은 따돌림 당하는 이런 상황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특히나 외국의 유수한 연구기관들에서 대한민국이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독재화가 2년 연속 진행되고 있는 나라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런 참담한 상황을 시정하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출발점은 헌재의 피소추인 윤석열의 파면 선고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 좀 늦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되고 있죠. 헌재가 이렇게 계속 결과를 지연시킴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이러한 국가 운영의 난맥상 그리고 민생의 파탄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들려오는 소식들은 다 모두가 참담한 소식밖에 없기 때문에 헌재에 제발 대한민국을 살려달라. 헌재마저도 대한민국을 버리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러한 절규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재가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것은 회복이냐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추락이냐의 이 갈림길에 있는데 그 갈림길에 헌재가 질서 있고 권위 있게 빠른 결론을 내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예. 자, 속보가 하단 자막으로 계속 나가고 있고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이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입니다.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구속영장 신청을 3번 했는데 검찰 단계에서 다 기각이 됐었거든요. 이번에 4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받아들이고 법원에 청구했다라는 소식인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김용남 의원께서 좀 짚어주실 수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사실은 1월 15일 그 이전에 있었던 그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검찰에서 3번 다 기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영장심의위원회 그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요. 9명 중에는 6명은 검찰 외부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아닌 다른 직종에 근무하는 교수님이나 다른 전문가들이 참여한 영장심의위원회에서 김성훈 경호차장 등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결론을 냈고 그 이후에 경찰에서 좀 시간을 많이 끌었습니다. 사실은 10하루 만에 경찰에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 그 신청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는데 뭐 중간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만 이제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 여부에 따라서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호 본부장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바로 구속이 되겠죠. 예. 상황상 그 사이에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석방되어 있는 상황이라 지금 사실상 경호처에 지금 남아 있는, 왜냐면 경호처장이 사퇴를 해서 경호처 차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호처의 사실상의 1인자, 2인자의 구속에 대해서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뭐 경호상의 공백을 염려를 할지, 아니면 그 전에 저질러진 범죄에 대한 중대성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사진이 나갔는데 윤석열 대통령 화면 오른쪽에 있는 인물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 지금은 경호처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사실 우리가 경호처의 차장까지는 이름이나 얼굴을 잘 모르는데 워낙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노출이 많이 돼서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시청자들께서는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경찰의 판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검찰에서 이걸 받아들여서 4번째 만에 이제 청구를 했다는 것은 검찰 역시도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헌재의 선고는 나오지 않고 광장의 집회는 계속되고 있고, 또 광장에서 양쪽으로 나뉜 상태에서 민주당의 인사들의 단식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김경수 전 지사가 단식 10일째여서 많은 분들의 걱정을 받고 있고, 민영배 의원은 8일째였는데 병원으로 실려갔다라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11일부터 시작한 민주당 의원 5분, 그다음에 진보당 의원도 있어요. 그래서 예. 6명이 함께 단식을 시작했는데, 날도 갑자기 추워지고 또 뭐 발전기도 고장나고 해서 그냥 고통이 막 2배, 3배 됐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부로 이제 지도부도 설득을 하고 중단해 주시라, 또 그래서 다른 의원들이 또 이어가고, 또 민영배 의원은 이제 119로 또 호송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제는 또 광주에서 열렸던 파면 촉구 집회에서 또 저희 민주당의 당원 한 분이 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자꾸 들려오고, 또 갑자기 추워지고 막 갑자기 눈이 내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시민들이 지금 광장에 나가서 또 밤샘 집회도 하시고 매일 저녁도 집회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12월 3일 계엄이 우리에게 가져왔던 그 공포와 그 경악스러움, 그것도 그거지만 석방됐잖아요. 구속 취소로. 그래서 그게 더 공포스럽고 놀랍다는 충격 그 자체,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많아서 아마 광장으로 모이는 분들이 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윤석열 그 피청구의 내란 수의 피의자는 석방이 돼서 따뜻한 관저에서 김치찌개 먹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추위에 떨면서 광장에서 헌법을 지키자, 나라를 구하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파면해 주십시오 외치고 있는 것이고, 의원들은 단식으로 또 삼보일배도 하고 이렇게 지금 모든 노력을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조리한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분노하고 계시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지금 뭐 정치, 외교, 뭐 경제 할 것 없이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고 이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서 지금 대한민국을 구제해 줄 유일한 곳이 헌법재판소이기 때문에 저는 어서 빨리 파면 선고를 내려주십사 다시 한번 호소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윤재관 의원님. 네,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가해자는 정말 잘 지내고 있죠. 그러나 피해자들의 불안 그리고 공포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정치권에서 야당 중심으로 하는 행진도 있고 단식도 있고, 그리고 삼보일배 그리고 1만 배 이런 행동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함께 동참을 했었는데요. 국민들께서 얼마나 절박하신지 지나가시다가 삼보일배를 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오히려 이런 상황에 가만히 있어주지 않아서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계속하시는 얘기를 들으면서 삼보일배의 첫 시작은 파면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 할 때는
제발 이 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갖고 3배 1배에 제가 임했었습니다. 헌재도 역시 많은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헌재가 지연되는 만큼 국민의 고통은 가중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헌재가 스스로 자기의 기관의 설립의 목적에 반하는 계속적인 행동을 계속한다면 국민들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왜 헌재가 존재해야 되는지, 왜 헌재가 계속 대한민국의 정의를 살리는데 이렇게 계속 방해를 하고 있는지,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면 정말로 암담한 상황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헌재에게 그러한 그 공격을 하는 측은 지금 피청구인 측에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지요. 거기에 눈치 보느라고 계속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 탄핵을 바라는 국민들도 역시 다 그런 생각을 함께 하면서 헌재에 대한 비난과 비판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전체의 큰 이것은 불안 요인이 될 것이고 불행이겠죠. 헌재가 신속하게 본인이 해야 될 질서 있는 사태의 수습, 혼란에 대한 수습을 권위 있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예. 네, 딱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가해자라는 표현을 여러 번 쓰셨는데요. 가해자, 내란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이런 것은 곧 판결이 나옵니다. 그리고 형사재판, 정말 가해자인지 아니면 국가 통치행위인지 이것이 지금 곧 헌재의 최종 선고가 나오고 형사재판은 지금 법원에서 진행 중 아닙니까? 조금만 기다렸다가 그게 나온 다음에 가해자라는 표현을 쓰셔야죠. 지금 그렇게 미리 예단을 하고 완전히 확정적으로 쓰시면요. 저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할 일 굉장히 많습니다. 할 얘기가. 그렇지만 그 표현 자체를 순화시키고 또 자제하고 하는 것도 다 우리가 법치에서 판단이 나온 다음에 그런 표현을 쓰시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눴던 사람이 가해자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가해자입니까? 그것을 지금 헌재나 형사재판에서 가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국민이 지금 네. 모두 가리고 시청하셨습니다. 있으니까요. 전 세계가 재판을- 봤어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군대를 동원해서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눴고 국회를 해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고 국회 의사 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것이 전 국민이 다 알고 있고 전 세계가 다 봤는데 그 사람이 가해자가 아니면 누가 가해자입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덧붙일 얘기가 있습니까? 국회에 총 들고 갔다. 대개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거에 대한 최종 판단이 곧 나오니까 그때까지는 서로 표현을 자제를 하는 게 좋겠다. 이재명 그 후보에 대해서 저보고 얘기를 할 말 다 해보자 싶으면은 더한 얘기도 할 수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자제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자, 헌재 앞에 지금 영상 혹시 좀 틀어주실 수 있으면 현장 영상 한번 보죠. 헌재 앞의 상황. 일단 교통은 원활하고 저 왼쪽 화면 왼쪽으로 가면 바로 이제 헌법재판소거든요. 좌회전은 못하게 되어 있는 이정표도 보이고요. 좌측 우측 대로에 경찰 차벽이 세워진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헌재 인근에서는 계속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시각에는 집회 모습이 뚜렷하게 이 카메라를 통해서는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 시각 모습이고요. 헌재 안에서 이건 좀 멀리서 저희가 찍은 오늘 촬영된 영상입니다. 헌재를 저렇게 경찰 차벽으로 쭉 둘러싸고 있고요. 네, 인도에서는 뭐 자유롭게 지나다닐 수 있지만 양쪽에서 이렇게 집회 참가자들이 갑자기 몰리거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그리고 헌재의 담벼락 위에는 철조망이 쳐져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경찰이 계속해서 보안을 강화하고 있고요. 경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장은 계속해서 이 안전 위주의 이런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재 안에서 지금 이 시각에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재판관들의 평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국회 정무위가 상당히 뜨거웠기 때문에 그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일부 이해관계자들이 누굽니까? 그것도 조사에 구체적으로 관련된 내용이어서 이제 이 일부 관계자들의 김건희도 포함됩니까?
어쨌든 저희가 알겠습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회 정무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와 원희룡 전 장관을 정조준했습니다. 3부 체크하고 이 카톡 직후에 3부 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꼽히면서 주가가 5배가 됐는데요. 여기에 김건희 여사와 원희룡 전 장관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3부 토건 사태는 권력형 범죄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복현 금감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에 이어서 원희룡 전 장관과의 관련성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데리고 갔잖아요. 이종호 주가 조작 했던 그 계좌 관리인이 3분의 1 체크하고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김건희 여사랑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휴대폰, 컴퓨터 조사했습니까? 원희룡 장관은 관련성이 없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거기 데려갔잖아요. 이종호 조사했습니까?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라 그래서 그럼 모든 정치인이 해당 테마주의 불법에 관여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강제조사 권한도 없는 금감원이 사건을 쥐고 시간만 끌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야당의 의심대로 3부 토건 사태가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오늘 정무위 뜨겁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3부 토건 주가 조작 의혹의 연루성, 즉 연관성이 있느냐를 놓고 여당 의원들의 질의 내용과 야당 의원들의 질의 내용이 아주 상반됐습니다. 야당에선 배우를 조사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고요. 여당에선 자꾸 엮는다라는 반론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3부 토건 주가 조작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이어서 대통령의 권력을 주가 조작에 활용한 소위 권력형 중대 카르텔 범죄다. 그래서 권력형 비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는 단지 주가 조작이 아니라 권력형 대통령 권력까지 그 배후를 조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제가 알기로는 우크라이나 여사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접견했는 게 다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공상 소설 쓰듯이 자꾸 신중하게 대답하니까 이걸 자꾸 이게 묶어가지고 엮어서 자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질의가 쏟아졌고요. 이복현 금감원장은 김 여사는 물론이고 원희룡 전 장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거리를 두는 답을 했습니다. 자, 아직 조사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너무 섣불리 얘기한 거 아니야라는 게 오늘 정무에서 나온 야당 쪽의 질의 내용이었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게 지금 여당의 주장인데 입장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볼게요. 아니 당연히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2023년 5월에서 7월 사이에 이 주가 조작으로 의심받는 이 3부 토건 상황에서 시세 차익이 뭐 한 100억이 나왔다, 100억 이상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2024년 10월에 이제 이상 징후가 있다라고 보고가 올라갔는데 지금 5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별로 진척된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사상 그 초유의 한 200개 이상의 계좌를 다 들여다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왜 처음부터 가장 의심스러운 김건희 여사와 원희룡 장관은 뭐 제외된다, 배제된다 이렇게 얘기를 단정적으로 할 수 있죠. 왜 관련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죠. 저희가 보기에는 누구보다도 가장 의심스러운 두 인물이 아닌가요? 검찰과 심지어는 이 금감원까지 왜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이렇게 작아지고 딱 멈춥니까? 명태균 게이트도 마찬가지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가장 그 꼭대기에 있는 인물인데 멈추잖아요. 지금도 멈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서도 뭐 6월 초까지 본인이 임기까지는 이거를 뭐 확실하게 명운을 걸고 하겠다. 주가 조작 사건 수사할 때도 검찰도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검찰의 명운을 걸고 제대로 수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맹탕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금감원의 태도도 저는 마찬가지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벌써부터 배제시키고 관련이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단정적으로 할 수가 있는지 그게 더 의심스럽고요. 아무리 봐도 국민의힘 의원이 뭐 우크라이나 그 젤렌스키 여사 만난 거 외에는 아무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3부가 골프 3부라고 주장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황당한 얘기를 듣고 국민들이 모두가 조롱거리가 돼버렸잖아요. 그런 사실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막무가내로 저렇게 방어하는 것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분명히 도사리고 있을 텐데 그걸 그때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저러시는지 제가 오히려 반문합니다. 예, 섣부르다 이 말씀이고요. 네, 제가 이 금융감독원을 출입했던 기자의 그 경험에 비추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주가 조작 건에 대해서는 저렇게 금감원장이 즉흥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9월 달에 첫 수사가 되면요, 그 해당 부서에서 한 3, 4개월 동안의 조사를 충분히 합니다. 왜? 주가 조작은 상대방이 있는 것입니다. 100억의 차익을 보는 세력이 있다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가 조작이 입이 틀어막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또 거기에는 또 매매의 당사자인 증권회사도 당연히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방 세력이 주가 조작을 하면은 그 피해를 봤던 상대방이 예컨대 양심선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밝혀질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도이치모터스를 10년 전에 이게 여러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지금까지도 김건희 여사의 이 주가 조작 가담이다라는 얘기가 이제 제2탄이 바로 삼부토건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특정 세력이 이것을 가담을 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갖고 있으면 이것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 금감원장이 조사를 몇 개월 동안에 충분히 해보니 김건희 여사 포함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게 워딩이거든요.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결정적인 증거가 있지 않고서는요. 그러니까 3, 4개월 동안의 내부 조사를 충분히 했더니 거기에는 김건희 여사, 원희룡 장관이 포함이 안 됐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아니 저 지금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원장이 나이도 그렇고 얼마나 아주 앞길이 창창한 그런 이 경제 전문성이 있는 검사입니까? 저분이 저렇게 정무위에 나와가지고 관계가 없다라고 했는데 예컨대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그게 드러나면은 저분도 가만히 있게 될까요? 천부당만부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금감원 차원에서 내사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두 사람은 관계가 없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거고요. 자, 10년 전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삼부토건이요.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면은 아마 줄리라는 그거 기억나시죠? 김건희 여사가 뭐 술집에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때 예명이 줄리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일했던 데가 강남에 있는 르자로 시작되는 호텔인데 그때 그 호텔의 오너가 바로 삼부토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견광부회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어떤 그런 힌트가 누가 돼서 얘기하는 건지 10년 전에 삼부토건과 그 호텔의 줄리를 다시 한번 꺼낸 그런 의혹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기 때문에요. 이것은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충분히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 말씀은 줄리가 맞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그렇지가 않죠. 그런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맥락에서는 그러니까 10년 전에 그 맥락에서는 줄리가 맞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것 같아서요. 무슨 말씀입니까? 삼부토건이 얘기가 그때도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금감원장은 조사를 해봤더니 문제가 없어서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게 아니고요. 애초에 그냥 배제시켰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의원들이 아니 조사를 끝내보지도 않고 계좌 200개를 다 낱낱이 뒤져보지도 않고 왜 애초에 원희룡 장관하고 김건희 여사는 배제시키냐라고 질타한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3개월, 4개월의 금감원은 그 증시 조정 그것을 24시간 관측하는 그런 전문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3, 4개월을 충분하게 이 예열을 가한 다음에 금감원이 이 정도의 얘기를 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먼저 섣불리 얘기할 수가 없다. 줄리 얘기를 굉장히 지금 저 신경을 쓰시는데 바로 검색을 해보시면 압니다. 그때 삼부토건이 이미 10년 전에 김건희 삼부토건이라는 그런 그 연관은 검색어가 뜹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세력들이 그때 그 메뉴 그 반찬을 다시 한번 꺼내는구나. 저는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주가 조작과 관련돼서 취재를 하시면서 그 과정을 잘 아신다고 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조사국에서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죠. 금감원 내에서요. 그러면 그걸로 끝납니까?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검찰로 가죠. 당연히.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서 의결을 해야만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증선인은 그래서- 다른 문제고요. 그래서 예, 검찰에 수사를 의뢰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사국의 조사한 거를 가지고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한 다음에 검찰에 보낼지 사건을 종결할지를 결정하는 게 주가조사 사건의 업무 프로세스입니다. 근데 그 사건이 오늘 또 이복현 원장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언제까지 수사할 거냐, 조사할 거냐 했더니 6월까지 마무리하겠다 얘기했어요. 지금 3월이지 않습니까? 그럼 3개월이나 더 남았잖아요. 어떻게 앞으로 그 수사가 전개될지, 조사가 전개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오늘 한 얘기는 딱 한 가지 아닙니까? 김건희 꼬리 자르기 하고 원희룡 꼬리 자르기 하겠다. 이거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조사가 다 남아있고 조사 기간이 남아있고 조사에 대한 절차가 여러 절차가 남아있는 가운데 금감원장이 오늘 모든 걸 다 예단해가지고 그것을 먼저 꼬리 자르게 했다면 그것을 어떻게 국민이 믿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의견이 부딪히는데 그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만 의원이 계속 물었어요. 아직 조사 중인 사안이고 무관하다고 하는 건 너무 이른 것 아닌가라고 했을 때 이복현 금감원장이 물론 최종 결론은 조사가 다 끝나야 나오는 것은 맞다라고 약간은 또 입장이 선회하는 듯한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일단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융감독원은 강제 수사권이나 강제 조사권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건희, 원희룡 명의의 본인들 명의의 계좌로 삼부토건 주식을 직접 거래하지 않는 한 금감원에서는 애초에는 조사 대상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은 정권의 핵심부하고 주가 조작 세력이 연계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기 때문에 금감원의 임의적인 그러니까 강제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지금의 조사 단계에서는 배후 세력까지 밝혀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세간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작년 6월 하순에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주범이었던 이종호 씨가 뜬금없이 그 내일 3부 체크하고라는 예. 단톡방에 그 메시지가 올린 게 공개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는데 그로부터도 석 달 정도의 시간을 끌다가 금감원에서 조사를 좀 하겠다. 그것도 이제 임의적인 조사거든요. 관련자가 출석을 안 해버리면 어떻게 강제로 데리고 올 방법도 없는 것이 금감원의 임의 조사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최종적인 결과가 안 나왔고 지금 이복현 금감원장이 6월 달까지는 끝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6월이 언제냐면 이복현 금감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임기까지 끝날 때까지 갖고 있겠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렇게 정치 세력과의 연관 의혹이 있는 주가 조작 의혹은 빨리 검찰의 사건을 일단 보내야 됩니다. 그걸 신속하게 보내는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도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너무 필요 이상으로 지금 금감원에서 시간을 오래 끌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을 끌면서 그 배후 세력에 대한 것을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라서 제가 보기엔 이거는 금감원에서 그 배후 세력까지 밝힐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패스트트랙 절차에 태워서 수사기관에 그러니까 검찰에 사건을 보내는 게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예, 배후 여부는 아직 불확실을 하지만 시간이 좀 지체되고 있는 것은 맞아 예. 보이고 여러 의구심을 자초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요. 그래서 언제쯤 마무리할 거냐 이렇게 질문을 했고 이복현 금감원장이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6월 초까지가 임기여서 그 전에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언제쯤 마무리해서 검찰에 넘길 건지 그 정도는 예측이 안 되나요? 송구스러운 얘기인데 제가 임기가 6월 초인데 제가 있을 때는 최소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들고 있는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관 의원님 먼저 하시죠. 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돼서 과거에는 금감원이 조사할 때 조사국, 아까 김영남 의원님께 말씀하셨던 임의조사만 가능한 조사국만 있었습니다마는 주가 조작을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강제 수사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2023년에 특사경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금감원 내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국이라고 하는 별도 조직이 있어서 거기서는 강제 조사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이런 강제 조사도 가능하고 압수수색도 신청할 수 있는 이런 부서에서 하지 않고 일반 임의 조사를 할 수 있는 할 수밖에 없는 조사국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삼부토건 건은 지금 이제 조사가 진행 중이고요. 뭐 곧 검찰 수사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여기서 예단을 할 필요는 없는데요. 지금 그 1탄이라고 볼 수 있는 도이치모터스 아직까지도 결론이 안 나고 있는 상황이고 김 여사가 관여가 돼 있다라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 자체가 어디서 시작이 됐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검찰에서 수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행어가 탈탈 털었다 하는 얘기인데 기소가 됐습니까? 기소를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끝날 때까지. 바로 그런 것이 지금 윤석열 정권 넘어와서 다시 이렇게 의혹으로 계속되고 있는데요. 과연 그 당시에 기소를 못하는 상황이 왜일까요?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실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검찰총장 부인일 때도 제대로 못했는데 대통령 부인을 하물며 제대로 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삼부토건의 시세 차익 100억뿐만이 아니고 웰바이오텍이라고 하는 삼부토건 관계 회사에서 주식 시세 차익이 400억 이상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추가 보도된 겁니다. 그럼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이복현 금감원장은 정말 매우 디테일하게 정말 들여다보면서 결론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왜 국민 모두가 매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삼부토건과 관계 회사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100억이 아니라 이제는 거의 한 합치면 500억 이상 되는 시세 차익을 본 거 아닙니까? 이걸 놓고도 왜 선제적으로 관계가 없다, 관련이 없다, 김건희 여사는 이런 얘기를 하냔 말이죠. 그러니까 대통령하고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복현 금감원장 아닙니까? 검사 출신에. 그럼 국민들이 이거를 고지고대로 믿겠습니까?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을 해야죠. 국회 나와서 그렇게 얘기해놓고 돌아서서 후회할 일은 제발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오늘 치열한 토론이 이루어졌네요. 네 분 고맙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는 언제 나올지, 그 결과는 어떨지 답답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습니다. 국회 탄핵 소추단은 아무래도 언론보다는 훨씬 풍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많습니다. 탄핵 소추위원 이용우 민주당 의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풍부한 정보를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모셨습니다. 예. 대통령 풀려난 뒤에 각하 주장이 지금 부쩍 늘었거든요. 주로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을 하는 건데 그 각하 주장이 왜 지금 막바지에 이르러서 다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각하 주장은 일단 법률의 영역에서는 설당이 없는 저는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미 그 박근혜 탄핵 사건에서 다 배척됐던 그런 주장들입니다. 구속 취소 결정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이례적인 어떤 상황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또 선동들이 조금 난무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주장일 뿐이고 선동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거네요. 네. 그런데 이런 이유들을 들고 있거든요. 첫 번째, 법원. 여기서 법원은 직위원 판사를 얘기하는데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고 판단을 했다. 그래서 공수처는 불법 수사를 한 것이다. 따라서 공소 제기한 것과 탄핵 소추한 것이 모두 다 무효다. 이런 주장은 성립이 됩니까? 전혀 성립이 안 되고요. 일단 팩트 체크 먼저 하면요. 구속 취소 결정 과정에서 그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다 없다 이런 판단은 전혀 없었습니다. 예. 오히려 과거에 그 법원에서 영장을 수차례 발부하면서 공수처의 수사권을 전제로 해서 영장을 발부했고요.
그리고 공수처 수사권 여부와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지어서 얘기할 부분이 전혀 아니다. 예.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형사재판이고 네. 하나는 탄핵 심판이니까 이제 네. 헌법재판이 되는 것이고요. 네.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는 법에 좀 불분명하게 돼 있는 면은 있다라는 취지 정도. 그래서 상급심의 판단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느냐가 네. 법원의 판단이었죠. 구속 취소 결정문을 보시면 공수처 수사권에 대해서 법문원이 불분명하다 이런 표현도 없습니다. 아, 그런 표현도 다른 없습니까? 절차와 관련돼서 뭐 불분명한 지점이 있다라고 했지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장은 이런 게 있어요. 국회 측에서 일찌감치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빼버렸다. 즉 중대 변경이 생겼다. 네. 그러면 다시 국회로 보내서 다시 탄핵 소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인데요. 네. 그 헌법재판소에서 다루는 탄핵 심판의 탄핵 사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 사실관계를 가지고 구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내란 행위라고 하는 그 사실관계는 한 번도 변동된 적이 없습니다. 예. 다만 그것을 법률 위반, 즉 형법 위반이라고 하는 내란죄로 구성할지 아니면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 유연성으로 접근할지 이런 법률적 평가의 문제거든요. 이 지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알아서 평가할 문제지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기 때문에 네. 사실관계, 즉 탄핵 사유가 변동된 상황이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시 의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 이 주장 또한 박근혜 탄핵 당시에 권성동 당시 탄핵 소추위원이 정확하게 제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예. 이 내용은 사실 지난번 인터뷰 때도 좀 다루긴 했습니다만 네. 워낙 막바지에 다시 한번 주장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의견 한번 구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도 있어요. 12월 7일 날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결국 폐기됐잖아요. 예.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뒤 토요일 14일에 네. 통과가 됐는데 네. 한 회기 내에서 폐기된 법안을 다시 통과시켰기 때문에 네.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 네. 이런 주장도 하거든요. 네. 그 일사부재의 원칙이라는 것은 동일 회기 내에서 동일 안건을 다시 처리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인데요. 예. 분명히 국회법상에 규정은 돼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 회기가 아니었습니다. 12월 7일은 정기국회 기간이었고요. 12월 9일 날 정기국회가 종료되고 12월 14일은 임시국회였습니다. 예. 회기가 바뀌었고요. 그 탄핵 사유도 일부 변경이 됐기 때문에 동일 안건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아닌 그래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예.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국회 막바지에 한번 했었고 예. 회기가 완전히 바뀌어서 임시회였다. 네. 이 말씀이네요. 이 질문은 정말 많이 받으실 것 같지만 네. 풍부한 정보가 있으실 거라고 판단해서 네. 선고일 언제입니까? 정말 많이 봤는데요. 사실 저희들도 정보는 없습니다. 워낙에 지금 현재 보안이 좀 철저하고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는 이러저러한 얘기들은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다 이렇게 좀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예. 통상적으로 보면 이미 변론 종결 2월 25일 날 이루어지고 14일 되는 시점이 지난주 아니었습니까? 14일 되면 우리가 선고할 거다. 예. 근데 예상이 빗나갔어요. 이제부터는 굉장히 좀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꼴입니다. 빠르게 선고해야 되고요. 오늘도 선고기일 통지가 안 됐어요. 만약에 내일 선고기일 통지가 된다면 통상 내에 비춰보면 아마 금요일 정도 그리고 오전에 했기 때문에 금요일 오전 정도를 조심스럽게 좀 예상하고 있는데 예상일 뿐입니다. 네, 국회 탄핵 소추인단은 금요일 오전으로 희망과 예측을 하시는군요. 네. 물론 이미 늦어졌다 이 말씀이고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변론 기일이 오늘 첫 기일이었지만 마지막 기일이 됐거든요. 네, 종결했죠. 예, 이 종결 처리한 것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일자가 네. 관계가 있을까요? 특별히 관계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종결하면서 선고 기일을 별도로 잡지 않고 추후 지정하겠다 이렇게 추정을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크게 뭐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 이제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 기일이 굉장히 좀 지체되면서 답답한 마음에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통상적인 법원 사건에서도 선고 기일이 이렇게 지체되면은 선고 기일 지정 신청서라는 것을 그 대리인 측에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선고 기일 지정 지정 신청서. 선고 기일을 빨리 지정해 달라라고 하는 취지를 담아서 예. 신청을 하기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그런 신청서까지 제출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헌재에도 그런 제도가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예, 형사 재판을 준용하기 때문에 예, 가능한 건가요? 예, 의견을 예. 제출할 수 있고요. 예, 그런 마음이 좀 개인적으로는 좀 들고 예. 그런 정도의 심정입니다, 지금. 예. 내일쯤
일정이 발표가 안 되면 한번 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군요. 예. 그것도 예.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곧 통지할 조짐은 안 보이나요? 뭐 부쩍 또 시중에 이러저런 의견들이 돌고 있고 이번에 이제 이번 주 들어오면서의 기사들을 보면은 20일, 21일 목요일, 금요일을 좀 많이 예측하는 기사들이 지난주보다는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예. 아무리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선고하지 않을까. 그리고 국민들께서 너무나 불안해하시고 사회적 갈등도 좀 증폭되고 있어서 재판관들께서도 이런 지점들 다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전직 대통령들과 비교하면 역대 최장의 기간을 지금 평의를 거치고 있고 네. 누군가는 만장일치로 인용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라는 쪽과 네. 누군가는 의견 일치가 도저히 안 돼서 이견 차가 크다. 네. 그래서 길어지는 것이다. 네. 길어진다는 데는 대체로 동의하나 그 이유를 분석을 달리하고 있어요. 네. 국회 측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국회 측이 아니고요. 그 헌법재판도 어쨌든 재판이지 않습니까? 예. 법리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기관이고요. 법리의 영역에서 얘기하는 분들은 다 8대0 만장일치 파면 결정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다 정치적 영역에서 정치적 주장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예. 법리적으로 접근했을 때 이 사건은 탄핵 사유 5가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없고 그중에 한두 가지만 인정돼도 사실은 중대성에 비추어서 파면 인용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런 의견들이 지배적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론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문이나 뭐 언론 인터뷰에서 등장하는 헌법 전문가, 학자들 네. 중에는 각하를 얘기하기도 하고 네. 기각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건 네. 다 정치적인 고려가 들어간 분석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뭐 진영 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각하 주장은 이미 박근혜 탄핵 사건에서 다 한번 했던 주장들이고 배척된 주장들입니다. 예. 의미는 크게 두지 않고요. 기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부 보도를 보면 헌재 연구관들 TF가 지금 구성돼 있잖아요. 네. 그 TF에서 결정문의 초안은 거의 다 써놨다. 네. 그걸 바탕으로 이제 평의를 해서 판결하는 절차만 남았다라는 네. 보도도 있던데 네. 사실 타사 언론 보도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만 네. 확인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국회 측에서도 정확하게 이 흐름을 꿰뚫고 계시지 네. 못하니까. 예. 그런데 이런 흐름과 보도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세요? 즉 그런 흐름과 그런 단계로 접어들었다라고 네. 네. 판단하고 계세요? 선례를 좀 보면은 박근혜 탄핵 사건에서도 보통 평의 판결 절차를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절차를 진행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연구관들이 작성한 결정문 초안을 가지고 하는데 결정문이 하나가 아니고요. 인용 결정문 초안, 기각 결정문 초안을 둘 다 받습니다. 예. 보안을 유지하는 측면도 있고요. 예단을 좀 방지하는 측면도 있는데 그래서 두 가지의 결정문 초안을 놓고 하나씩 정리해 들어가면서 어떤 결정문이 채택되느냐 그리고 그 채택된 결정문에 뭐 마지막에 가서는 자꾸 수정까지 해가면서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인데 지금 단계는 아마 평의는 거의 마무리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마 편결 과정 그러니까 결론을 모아나가는 과정 이 즈음에 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면 선고 기일이 통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용을 전제로 한 초안, 기각을 전제로 한 초안이 두 가지가 함께 작성됐을 가능성이 있고 그걸 바탕으로 평의를 쭉 이어가는데 어느 쪽으로인가 의견은 기울 수밖에 없을 것이고 지금은 인용을 전제로 한 그 결정문 초안을 바탕으로 평의를 막판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네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원래 그렇게 한답니까? 예, 지난번 탄핵 재판에서도 그렇게 예. 두 개의 초안을 놓고 이제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이제 보안 문제가 있고요. 예. 연구관들이 어떤 초안을 올리냐에 따라서 바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예단을 좀 방지하는 재판관들의 예단을 방지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 한쪽의 초안 인용이든 기각이든 이렇게 어떤 초안을 만들 때는 평의 절차를 재판관들이 아닌 헌법재판 연구관들이 다 경청을 하고 그 뭐 회의록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작성하는 건가요? 사전에 심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 제출하지 않습니까? 양측이 그리고 증거들도 이제 검토가 다 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기준을 잡아서 좀 정리하는 것 같고요. 그 평의 과정에서는 이제 그런 초안을 가지고 이제 논의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연구관들이 좀 개입할 여지는 없는 거고요. 예. 평의 과정에서 재판관들이 그런 내용들을 좀 첨삭하거나 혹은 넣을 것, 뺄 것, 강화할 것
축소할 것 이런 것들을 판단한다는 취지로 들으면 네. 될까요? 네. 예. 선고일 당일에 선고를 하는 그 시간도 꽤 걸릴 수 있다. 박근혜 전 네. 대통령 사례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쭉 뭐 주문을 먼저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을 설명한 다음에 네. 주문을 할 수도 있고 그 결정문을 읽어 내려가는 방식에 네. 따라서 네.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이런 네. 흥미로운 언론 보도도 있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선고 방식이 뭐 법률에 규정된 건 아닌데요. 헌법재판 실무 제휴라고 하는 헌법재판소 내부의 어떤 지침에 따르면은 그 전원일치 의견으로 모아졌을 때는 이유를 충분하게 좀 설명해주고 마지막에 주문을 낭독하는 방식. 네. 또 만약에 좀 의견이 좀 갈리는 지점이 있다라고 하면 반대로 주문을 먼저 낭독하고 이유를 좀 설명해 나가는 방식. 이렇게 좀 채택하는 경향이 있는 걸로 그렇게 좀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헌법재판소 내부 지침에 그렇게 돼 있다. 네. 그러면 주문을 먼저 쭉 낭독을 하면 의견이 좀 갈리는 부분이 있겠구나 이렇게 예. 판단하면 되고 네. 선고일 당일에 선고의 이유를 쭉 설명하고 있으면 네. 주문은 전원일치로 결론이 나겠구나라고 네. 우리가 무게를 두고 예상해 볼 수는 있겠네요. 무게를 두고 예상해 볼 수 있죠. 근데 뭐 예.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까지 이제 헌법재판 실무 제효대로 어느 정도 해온 경향들이 있어서 그렇게 좀 가능성 그렇게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렇게 했었죠. 그렇게 했습니다. 예. 예. 그 외에 탄핵 심판 선고 날 아마 생중계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 물론 네. 이것도 정해진 바 없습니다만 네. 생중계가 되면 그 긴 시간 동안 시청자들은 어떤 걸 눈여겨 봐야 될까요? 아마 이제 박근혜 탄핵 선고 당시를 보면은 그 사건 절차 경과를 먼저 조금 한번 좀 브리핑을 하고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주문을 낭독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 인용이 된다면 파면 결정의 효력은 즉시 발생합니다. 예. 그래서 주문을 낭독하는 그 시점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바로 파면 효력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에서 박탈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시간은 매우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문을 시작할 때 시간인가요? 아니면 주문을 낭독 마무리하는 바로 그 즉시에 예, 예를 들면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는 파면한다. 네. 한다라고 예. 했을 때 그때부터 효력이 예. 생겼다는 거죠. 예. 예. 이번에는 인용이든 기각이든 그 주문이 예. 마침표가 딱 찍어지는 그 문장이 끝나면 예.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예. 예.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히 궁금하고 재밌네요. 재밌다는 표현은 죄송합니다. 네. 많은 관심들이 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떠오르는 건 이 정도. 예. 예, 그렇군요. 워낙 지금 시청자들께서도 답답한 마음과 네. 불안한 마음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희망하거나 기대하시건 간에 그걸 차치하고. 예. 네. 지난 주말부터 제가 이제 거리에서 그 국민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쭉 들어보면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 말씀의 내용들이 좀 달라졌고 톤이 달라졌습니다. 예. 헌법재판소의 이 판단들이 왜 이렇게 지연되느냐라고 하는 어떤 촉구의 목소리, 불만의 목소리들이 조금씩 기울어지고 있어요. 네. 기존에는 기다려보자, 뭐 신중하게 판단하겠지, 잘하겠지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저는 헌법재판관의 이 분들도 이런 부분들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갈등도 증폭되기 때문에 이런 지점 염두에 둬서 신속하게 좀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법언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해서 신속한 판단을 좀 바라겠습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시점을 놓고 정치적인 고려를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예. 항소심 선고일을 최대한 가깝게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세간의 해석들은 또 있거든요. 정치권에서 그런 주장을 실제로 하고 있고요. 전혀 무관한 사항을 엮어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 대통령의 공백이 길어지는 것을 과연 바라는 것인지 이런 국정 혼란을 빨리 종식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신속하게 결정을 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헌법재판소 내에서 평이나 판결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암암리에 좀 고려된다라고 하면 그거야말로 결정에 국민적 신뢰를 갖다가 엄청나게 깎아먹는 네. 그리고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관들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파면 결정이 되면 대선이 60일 이내 치러지기 때문에 네. 대선일까지 염두에 두고 그 시점을 고려해서 선고할
거라는 또 네. 추측입니다. 네. 그것도 근거는 없는 주장일까요? 글쎄요, 뭐 60일 안에라고 하는 뭐 헌법 규정은 그것대로 뭐 준수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선고 기일을 잡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미 많이 늦어졌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 좀 신속하게 좀 결론을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헌재 선고 이후에 전국이 상당히 걱정된다. 오히려 더 네. 분열이 심해지고 광장에서의 집회가 과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민주당에서 어떤 준비하고 있습니까? 일단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파면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파면 결정이 나오면 선거 국면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 국면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탄핵이라 파면을 둘러싸고 진영 대립을 해서는 안 된다. 예. 이런 생각이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해주는 어떤 그런 언동과 행보를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탄핵과 파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국민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강력한 좀 호소를 그런 지도부 차원 그리고 후보자들 차원에서 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윤 대통령이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신 걸까요? 승복을 해야 되고 하겠다. 이런 네. 약속일까요? 저는 그 계엄과 내란 이 과정 그리고 이후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언동들이 또 한 번 국민들한테 실망을 줬다고 보거든요. 탄핵 법정에서 했던 발언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적어도 파면 결정이 나오면 그때는 최소한 진정 어린 국민들 전체로 한 사과와 이 부분은 이걸로 내가 잘못했고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이후의 과정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 국면이니 예. 합심해서 이 부분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꼭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민주당 지도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그렇게 할 거고요. 민주당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미 이재명 대표나 박찬대 원내대표 이 헌재 결정 내용에 대해서는 다 수용한다. 이런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다 공개적으로 발표했거든요. 예. 예. 어떤 결정이 나오면 또 한 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미 밝혔고 결론이 나오면 다시 한번 밝힐 것으로 본다라는 예. 말씀이네요. 대통령 그런데 왜 아직까지 입장을 안 낸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탄핵법정에서 최후 변론 과정을 잘 들어보시면 여전히 윤석열은 자신의 어떤 계엄 내란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을 강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복귀를 하면 개헌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까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그래서 그런 측면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나. 그래서 좀 더 우려가 되는 지점이 있고요. 그래서 적어도 파면 결정이 나오면 정말 한나라의 대통령이었던 그 직위를 고려해서 최소한의 좀 양식을 갖고 좀 정리를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예. 최후 변론에서 대통령이 승복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야기했거든요. 예, 최후 변론 쭉 들어보셨을 거고 예, 변론 과정에 많이 참여를 하셨고 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저는 법정에서 그런 그 인상을 전혀 받지 못했고요. 오히려 복귀를 염두에 둔 발언 그리고 그 계엄과 내란에 대한 정당성 강변 이런 것들로 일관했거든요. 마지막까지요? 마지막까지 일관했습니다. 예. 재판 과정은 물론 마지막 최후 변론 그 과정 67분이었거든요. 일관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답답했고요. 예. 여전히 저런 인식을 가지고 있구나. 혹여 결정이 나와도 저런 인식의 연장에서 어떤 언동들을 할까 심히 우려되는데 그렇지 예.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제를 잠깐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네.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 26일입니다. 네. 전망을 여쭙진 않겠습니다. 당 법률위원장이셔서 네. 지난번에도 한번 그 질문을 드렸었고요. 네. 다만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2심 재판부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을 향해서 허위 발언이 무엇인지를 특정하라라고 네. 주문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이게 팩트가 맞는지부터 네. 확인해 주시고 네.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지금 재판부의 기류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신지를 네. 마지막 답변으로 들어보겠습니다. 2심 재판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그 주문을 했습니다. 재판부에서 검찰에게 어떤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는 것인지를 좀 특정해달라.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여러 했어요? 차례 했고 예. 막판에 가서야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그렇게 했습니다.
공소장 변경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의문이다라고 하면서 재판부에서 최종 변론 과정에서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특정해달라. 이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요. 허위사실 공표죄를 다루는 사건에서 어떤 내용이 허위사실인지를 먼저 전제적으로 정리하고 죄의 유무를 따지는 게 이 재판 아닙니까? 예. 어떤 내용이 허위사실인지조차 항소심 재판 막바지까지 특정이 안 됐다. 재판부조차 뭐가 허위사실이라는 거야?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정도라고 하는 것은 이 사건 전체가 흔들리는 거다. 저희는 그렇게 바라봤고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1심에서 잘못 판단했던 부분들을 좀 바로잡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하는 측면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예, 26일이면 다음 주 수요일이네요. 네. 수요일 날 항소심 선고 결과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헌법재판소의 심판 선고 예측과 또 그동안의 여러 주장들을 한번 검증을 해봤고요. 지켜봐야겠네요. 네. 오늘 내일 중에 뭔가 일정이 발표될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탄핵소추위원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목의 증상은 다 달라도 목적지는 하나. 용각산 쿨, 칙칙, 촉촉. 물 없이 곧바로 직행케어. 생약 성분이 목점막에 직접 작용해 촉촉하게. 용각산 쿨. 비렉스 트리플 체어. 이것은 일의 몰입을 높여주는 워크 체어. 가장 편안한 자세로 쉬게 해주는 릴렉스 체어. 강력한 안마로 목과 어깨의 피로를 풀어주는 마사지 체어. 세 가지 능력을 하나의 의자에. 코웨이 비렉스. 자유롭게 늘어나는 혁신적인 편안함으로 심플렉스. 자유롭게 플렉스. 아이더. 답답하다, 불안하다, 막막하다. 요즘 주변에서 많이 듣는 말들입니다. 비상계엄 뒤 106일째, 탄핵소추 뒤 95일째, 변론 종결 뒤 21일째. 기대하는 결과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몸과 마음은 지쳐간다는 점에선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여러 전문가들은 이번 주 후반을 예측합니다. 이 전망과 예측이 맞다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시청자들께 이 한마디를 전합니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 곧 어둠이 걷히고 날은 밝을 겁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Hey, do you still have a dream? 꿈은 누구에게나 존재한다. 그리고 이루어져야 한다. For your desire, the Kia EV4. Kia, movement that inspires. 루이! 컷! 진흙 더 가져와! 액션! 루이! 루이! 컷! 얼굴에도 진흙! 루이! 오케이, 다들 점심 먹자. 혹시 버드팩은 어떠세요? 호텔스타콤 앱에서 호텔을 비교해보세요.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